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 파산 신청, 이거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 네, 그럼요. 정말 마지막 선택지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는 그 문턱에서 갑자기 면책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왜 거의 다 와서 돌아 나오려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이 파산 관제인으로도 활동하시는 변호사분의 경험을 좀 빌려서 이 예상 밖의 결정 뒤에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969년생 남성분이 계셨대요. 네. 부채가 한 8,600만 원 정도 있었고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시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신 거죠. 예, 어려운 상황이셨네요.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였는데 어쨌든 파산 신청하고 선고까지 받고 한 11년 정도는 별일 없는 듯 했어요. 그런데 파산 선고 딱 일주일 만인 2019년 12월에요. 갑자기 면책 신청을 취하하셨다는 거예요. 아, 선고 받고 바로요? 네, 바로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파산 관제인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아, 파산 관제인이요? 네, 이 파산 관제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건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정말 샅샅이 조사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숨겨둔 재산, 이걸 저희가 은닉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건 없는지 아니면 또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유리하게 뭐 돈을 갚았다거나 재산을 넘긴 행위, 이걸 편파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없었는지 이걸 다 확인하는 거죠.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도 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 조사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촘촘하다고요? 네, 채무자가 낸 서류는 뭐 기본이고요. 과거에 부동산 거래한 내역이라든지 보험 넣고 깬 내역, 심지어는 가족들 명의 재산까지도 들여다봅니다. 직접 만나서 이것저것 날카롭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채무자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사실 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거 문제들이 막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오래전에 부동산 담보대출 받았던 거, 이거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이 꽤 크다든지 자녀 이름으로 뭘 사놨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면책을 취하게 되는 건 결국은 그 관제인의 조사 과정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게 발견되거나 발견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런 압박감 때문이라고 봐야겠네요. 관제인이 이 부분 좀 이상한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러면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69년생 남성분 경우도요. 관제인이 과거에 강원도 부동산 관련해서 근저당 설정, 그러니까 담보 잡혔던 문제를 딱 포착하고 이거 집중 조사해야겠습니다 하니까 엄청난 부담을 느끼신 거죠. 아, 그래서 취하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치 그 고구마 줄기 캐듯이 하나 파면 다른 게 막 줄줄이 나올까 봐 그게 두려우셨을 거예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비슷한 다른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이혼은 했는데 사업자 명의는 전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 아직 대학생인 아들 이름으로 오피스텔이나 보증금이 큰 집이 있어서 관제인이 그거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면책 신청을 그냥 접어버린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면책 신청을 취하하면 그 파산 절차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빚탐감, 즉 면책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아, 기회가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네, 사건은 그냥 뭐 기타 사유 이런 식으로 종결 처리가 되고요. 더 큰 문제는 한번 이렇게 스스로 취하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똑같은 빚 문제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해도요. 법원에서 딱 봤을 때 아니 지난번엔 본인이 안 한다더니 왜 또 왔지? 이게 진정성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면책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결정인 거죠. 아,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 거군요. 그럼 이걸 피하려면 결국 신청하기 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사전 진단 이걸 강조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진단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우리가 왜 MRI나 CT 찍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랑 같이 앉아서 이 파산 관제인이나 법원이 문제 삼을 만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뭐가 있을지 미리 좀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과정입니다. 미리 점검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족한테 큰돈 보낸 적은 없는지, 혹시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이걸 빠뜨리진 않았는지, 이혼할 때 재산 나눈 건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좀 대비책을 세워보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물론 이게 100% 완벽한 예측은 아닙니다. 법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부부 재산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거든요. 개인 회생 절차보다는 파산이 좀 더 변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파산 면책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는 대부분 관제인의 그 날카로운 조사 과정에서 예상 못했거나 어쩌면 좀 숨기고 싶었던 문제가 드러날 위험이 커졌을 때 그때 채무자가 느끼는 그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군요. 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결정이긴 한데 그만큼 이 파산 절차라는 게 모든 걸 정말 투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어떤 사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과거를 정말 빈틈없이 다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당신의 과거는 과연 어디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에게 좀 유익한 정보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